안녕하세요. 머니 네버 슬립 짐즈 에디터입니다. 미국 대선이 끝난 지도 어느덧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벌써부터 이제 트럼프 측 인수팀에서 차기 행정부 정책 어떻게 할 거다 이런 거에 대한 여러 발언도 나오고 전망도 나오고 하면서 좀 시장이 전반적으로 여기에 막 촉각에 곤두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지금까지 상황을 놓고 보면은 시장은 트럼프 당선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반기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워낙에도 친기업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통령이기도 하고, 또 기존에 언급했던 정책들이 법인세를 인하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모로 이제 증시에 있어서 유리한 것들이 많이 있었으니까요. 이제 일명 트럼프 랠리가 좀 펼쳐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투자의 미래, 주식의 장기 투자라 이런 저서를 통해서 아마 아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제르미 시겔 교수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를 일컬어서 역사상 가장 시장 친화적인 대통령이다 이런 평가까지 내려놓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장에서는 트럼프 수혜주를 찾기에 굉장히 너도나도 바쁜 그런 모습입니다. 트럼프가 당선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계속해서 애널리스트들이 이런 주식들이 트럼프의 수혜를 볼 거다, 이런 주식들이 트럼프의 정책으로 인해서 오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전망을 하기 시작을 했죠. 참고로 여기서 이 기사에서 나온 그 트럼프 수혜주들은 GM, 포드, 로빈후드, 코인베이스, G 에어로스페이스, 골드만삭스 등 이제 기업들을 꼽고 있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급등세를 나타내던 트럼프 랠리가 좀 다소 이제 잦아드는 그런 추세이기는 하지만요. 여전히 트럼프 행정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고, 앞으로 이제 충분히 4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정책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많이 남아있는 만큼 여전히 트럼프 수혜주에 대한 관심은 꽤나 높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여기서 한 가지 그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월스트리트의 살아있는 전설들, 월스트리트의 큰 손들, 일명 이 고래들은 어떻게 이 트럼프 수혜주를 좀 바라보고 준비하고 있을까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운용자산이 1억 달러 이상인 기관 투자자에 대해서는 매 분기마다 거래 내역을 공개하게끔 이제 시킵니다. 이거를 이제 13F, 13F라고 많이 부르죠. 이 내역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유명한 투자자들이 이번 분기에는 어떤 주식들을 사고 팔았는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그 내역을 바탕으로 해서 좀 이 월가의 구루들은 어떤 식으로 트럼프 수혜주를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제일 먼저 이런 이야기하면 빠질 수 없는 인물이죠. 워런 버핏입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워런 버핏의 포트폴리오를 살펴보기 전에 잠시 이제 트럼프 수혜주,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트럼프 수혜주, 사실 가장 대표적으로 꼽혔던 게 바로 이 은행주, 금융주들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금융규제 완화와 법인세 인하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인물이기도 한 만큼 그로 인한 가장 강력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섹터가 바로 이제 금융 섹터다라는 분석이 여러 차례 나왔었죠. 실제로 트럼프의 당선이 확실시 되자마자 11월 6일에 즉각적으로 이제 은행주는 일제히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런 기대가 나오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요. 트럼프는 1기 행정부 때에도 은행에 유리한 정책들을 많이 집행해 왔거든요. 대표적으로 도드-프랭크법을 완화한 것 등이 있습니다. 이제 간략하게 도드-프랭크법이 어떤 것인지 설명드리면요.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난 다음에 이제 만들어진 법인데요. 이거는 은행이나 금융회사들이 너무 큰 위험을 감수하게 하면은 안 되겠다. 소비자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금융회사들이 더 신중하게 돈을 다루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출발한 법입니다. 대출을 너무 무책임하게 해주거나 이제 일반인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구조의 금융상품을 팔면서 소비자들이 좀 피해를 보는 사태를 막겠다라고 한 취지로 나타낸 것이었는데요. 이제 이 덕분에 은행들이 안전망이 좀 더 두터워지고 소비자들이 더 금융 정보를 취득함에 있어서 유리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어찌됐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런 규제책들이 자신들의 행동 반경을 혹은 수익 극대화를 좀 제약하는 부분이 있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트럼프는 1기 행정부 때 대폭 완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시티그룹의 키스 호로이치 애널리스트는 규제와 금리, 신용이라는 세 가지 주요 리스크가 모두 그린라이트다 라고 하면서 트럼프 당선이 얼마나 금융주에 있어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주는 계기가 되었는지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그럼 이렇듯 금융주가 굉장히 좀 앞으로 유망하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는 가운데 버핏은 그럼 어떤 행보를 나타냈을까요? 버핏의 3분기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금융주들을 쭉 살펴보면은 사실 일단 변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약간 눈에 띄는 내용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이제 캐피털 원 파이낸셜을 매도한 것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역시 또 대량으로 매도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번 3분기에 버핏이 또 한 번 뭐 애플이랑 뱅크 오브 아메리카 본인의 기존의 포트폴리오에서 나란히 비중 1, 2위였던 종목을 대량으로 매각하고 단기채 형태로 현금 보유고를 늘렸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주목을 받곤 했었죠. 그 내용들을 좀 하나씩 짚어봅시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매도는 사실 뭐 이전에도 많이 여러 차례 좀 설명되었던 부분입니다. 이제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요. 이제 뭐 세금 문제라던가 아니면 포트폴리오에서 한 종목의 비중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우려하는 버핏 입장에서 이를 일부 조정하는 뭐 그런 식으로 보는 시각이 좀 많이 있었죠. 또 현금 보유고를 늘려가는 어떤 그런 취지에서 경기 침체를 대비하는 건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도 많았고요. 사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매각한 것 자체는 그렇게까지 큰 서프라이즈는 아니었는데요. 오히려 좀 더 흥미로웠던 부분은 이 캐피털 원 파이낸셜을 매도한 부분이었습니다. 왜냐면은 그 같은 금융 섹터 안에서도 이 기업은 좀 더 동종기업 대비 더 강한 순풍을 받는 그런 수혜주로 꼽히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바로 이 카드이자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뭐 카드 리볼빙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쉬우신데 뭐 신용카드가 사용자가 결제액을 미납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카드사는 그 대출 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부과를 하게 됩니다. 이 이자는 또 그 카드사의 입장에 있어서 굉장히 주요한 수익원 중 하나죠. 그리고 현재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평균 카드 이자가 거의 뭐 역대급으로 높은 상황입니다. 막 23% 막 이렇게까지 올라가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어떤 대출 금리와 비교를 해봐도 정말 높은 폭의 어떤 그런 카드 이자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까지 카드 이자가 높아지니까 사실 현 정부에서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를 제한하는 법을 좀 발의해야겠다. 이런 움직임들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이제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샌더스와 함께 2019년에 론 샤크 프리벤션 액트라고 해서 카드 금리의 상한선을 15%로 낮추는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었지만 뭐 당시에 금융업계의 반발로 이게 잘 되지는 못했고요. 또 지난해에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 신용카드 연체 비용을 낮추기 위한 그런 규제도 막 제안을 하기도 했었죠. 민주당 측에서는 이런 카드 이자, 카드 연체 비용 등에 대해서 좀 규제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확고했고 만약에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으로 또 당선이 되었다면 이런 기조를 이어갔을 가능성이 높죠. 뭐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또 트럼프도 후보자 시절에는 내가 이 카드 금리 캡을 10%로 낮추겠다 뭐 이런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었는데요. 또 정작 이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는 시장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정책을 현행으로 그냥 유지할 거다 이런 식의 이제 분석이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워낙에 뭐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금융 섹터에 있어서 되게 친화적인 대통령이고 이런 과도한 규제책을 약간의 어떤 포퓰리즘성 발언으로 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캐피털 원 입장에서는 지금의 상황이 그러니까 전혀 나쁠 게 없습니다. 해리스가 당선되었다면은 혹시라도 이제 기존 어떤 정부의 기조를 이어가서 이 신용카드와 관련한 정책이 규제안이 강화될 수 있었던 것도 이제 방지를 했고 트럼프가 후보자 시절에 이 상한 캡을 매기겠다라고 한 것도 지금에 와서는 좀 흐지부지 된 것 같고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캐피털 입장에서는 굉장히 나름 호재를 맞이하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왜냐면은 이 캐피털원의 가장 주된 수입원이 바로 이 신용카드 사업부에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 3분기 실적만 봐도 뭐 거의 절반의 수익이 이 신용카드 사업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단순히 요약해서 캐피털원 신용카드 금리 안 낮추니까 땡큐 트럼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또 하나 이제 트럼프 당선이 캐피털원에게 있어서 호재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 M&A입니다. 네, 캐피털원 올해 2월 달에 이제 디스커버를 이제 인수하기 위한 움직임을 나타냈었는데요. 네, 사실 이게 지금까지도 약간 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353억 달러를 투자해서 디스커버 파이낸셜을 인수하려고 했고, 이제 이를 통해서 신용카드 사업의 어떤 경쟁력을 높이고 디지털 결제 생태계에서 영향력을 높이겠다. 이런 전략을 꾀했었는데 규제 당국이 이제 이를 승인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런 M&A에 대해서도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기조를 잡고 있었다 보니 캐피털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호재를 맞이한 셈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뭐 카드 금리의 부분에 있어서나 아니면은 뭐 M&A 측면에 있어서나 모든 면으로 이 캐피털원 다 좋아 보이는데 이 버핏은 왜 이 종목을 매도한 것일까요? 사실 단순합니다. 이제 버핏이라는 인물 자체가 어떤 이런 테마나 트럼프 수혜주 이런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인물이 아니라 아주 지극히 정석적인 가치 투자의 원칙에 의해서 투자를 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시세 차익이 낮다라고 판단을 했고 여기서 일정 부분 매도를 했고 아직 전부 매도를 하지도 않은 굉장히 원칙적이고 정통적인 그런 투자의 어떤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실제로 3분기 때문에 아직 대선 결과가 확정적이지도 않았던 때이기도 하고요.
버핏이 처음으로 이 캐피털1 파이낸셜에 투자를 한 것은 2023년 1분기 때의 일입니다. 이때 당시에 버핏의 추정 단가는 한 $100 남짓이었어요. 여기 나와 있는 96.16달러는 이 1분기 마지막 날의 마감가이고요. $100 전후로 이 캐피털1을 매수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3분기, 올해 3분기에 이 캐피털1의 가격은 한 $140에서 $150 초반대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가장 저점이었던 시기도 $130대였어요. 그러니까 버핏의 입장에서는 내가 처음에 이 정도 가격에 이제 이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한 $140 뭐 이 정도까지 올랐으면은 일정 정도 차익 실현을 할 만한 구간에 접어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때에 이르게 된 거죠. 또 이제 그 내역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 분기에 많은 양의 주식을 매도하긴 했어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양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직 910만 주 정도나 이 캐피털1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것이 앞으로 또 특히 이번 4분기 지나면서 트럼프 당선 이후로 주가가 많이 또 뛰어오른 만큼 다음 분기에는 이제 버핏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좀 궁금하네요. 뭐 이번 분기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을 매도할 수 있을 것으로도 생각되기도 합니다. 네, 다음은 레이 달리오입니다. 엄밀히 따지면은 레이 달리오 본인은 아니고 이제 브릿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포트폴리오를 살펴볼 건데요. 이 브릿지워터 어소시에이츠, 레이 달리오가 창설한 투자 기관으로 가장 핵심적으로 이 올웨더 포트폴리오, 리스크를 관리하는 전략을 제일 핵심 투자 철학으로 두고 있는 그런 하우스입니다. 레이 달리오는 당장은 이제 은퇴해서 직접 포트폴리오를 매니징하고 있지는 않지만 레이 달리오의 전략이 여전히 고스란히 활용되고 있는 그런 투자 기관이죠. 이제 이 올웨더 포트폴리오의 핵심은 다른 어떤 게 아니라 리스크를 중심으로 자신의 자산을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2x2 그래프를 그려놓고 지금이 뭐 성장 국면에 있는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국면에 있는지, 혹은 뭐 하락 국면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각각의 국면에서 유리할 수 있는 자산을 균등하게 분배해놓고 어떤 특정 국면에 접어들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그래프 안에 들어오는 자산들의 가치가 올라갈 테니 이 자산은 약간 매도를 하고 나머지 자산을 조금 매수하는 이런 식의 전략을 나타내는 게 이제 올웨더 포트폴리오의 기본적인 골자죠. 단순히 말해서 위험과 보상 이 두 가지를 놓고 상당히 균형 잡힌 투자를 하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하우스가 바로 이제 브릿지워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지난 3분기 동안 그럼 브릿지워터 어떤 종목들을 샀을까요? 살펴보게 되면은 웰스파고,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캐피털1 파이낸셜 등 온갖 금융주를 다 매수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분명히 브릿지워터 리스크와 리턴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금융주에 대해서 몰빵 매수를 하는 게 맞나? 이 사람들 트럼프 당선을 예견하기라도 한 건가? 이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만 내역을 살펴보면 사실 그렇지도 않다는 건 금방 아시게 됩니다. 일단은 트럼프 당선은 당연히 예상하지 못했을 거고요. 실제로 선거가 임박할 때까지도 해리스가 우세하다, 트럼프가 우세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워낙에 많았었고 이제 한 상황이었는데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 브릿지워터는 마치 트럼프 당선을 미리 알게라도 한 것 마냥 금융주에 올인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죠. 여기서 이 리스크와 보상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하다 보면은 더더욱 금융주 투자의 좀 매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가장 큰 부분은 금융주가 설령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고 해도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아주 크지는 않은 그런 종목들이었다는 점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석유가스 산업과 이 청정에너지 산업 이 두 산업의 대립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 두 산업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더 직관적으로 서로가 서로의 시장을 좀 침식하는 그런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만약에 해리스 후보가 당선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해리스 정부는 아무래도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굉장히 중요한 정책으로 삼고 있었다 보니까 탄소 배출량을 규제한다던가 이런 정책들이 집행되고 나면은 그런 시나리오에서는 이 석유주가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압박적인 거시경제 상황이 펼쳐졌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금융주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왜냐면은 해리스가 당선되었다고 해도 탄소 배출을 때려잡을 수는 있겠지만 금융산업을 막 그렇게 때려잡기는 쉽지 않거든요. 어쨌건 미국은 또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고 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지 경제를 때려잡는 방향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해리스의 금융정책 같은 경우에는 금융 규제를 강화하고 어떤 소비자를 보호하고 중산층을 좀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초점이 잡혀 있었는데요. 이제 이런 가운데에서 분명히 일정 부분 금융기관들, 금융기업들 입장에서 약간의 제약적인 환경이 펼쳐질 수는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곧
금융주가 곧 바로 약세를 나타낼 거다. 아까 뭐 석유 산업과 같이 해리스가 당선되면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것과는 또 전혀 그 관점이 궤를 달리합니다. 왜냐면은 금융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좀 다각화되고 탄력적인 수익 구조를 띠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쉽게 대처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또 애초부터 이 대형 금융기관들은 금융 규제와 막 씨름하는 것이 일상입니다. 이거 관련한 경험이 굉장히 많고, 또 경제 전반에 대해서 영향력을 깊게 행사하는 그런 섹터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그 운신의 폭이, 대처할 수 있는 폭이 좀 더 넓은 것이죠. 특히 대형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대형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재정 건전성도 너무 좋고 규제와 관련한 컴플라이언스 부서가 워낙 짱짱합니다. 규제 강화로 인해서 중소형 금융기관이 부담을 겪으면은 이는 오히려 대형 은행에게 있어서는 시장 점유율 확대의 기회가 되기도 해요. 대표적으로 지난해 초에 있었던 이 실리콘밸리 은행 뱅크런 사태가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을 하면서 막 중소형 은행에서 돈이 대형 은행으로 쏟아지듯이 몰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었죠. 이런 것처럼 설령 해리스가 당선이 되어서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가 좀 강화되었다라고 한들 대형 은행들이 오히려 거기서 좀 수혜를 본다던가, 아니면은 그런 규제가 강화되고 난 이후에도 나름대로 자신들의 이 규제에 대해 대처하는 능력을 바탕으로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그거의 리스크를 충분히 해지한다던가 이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뭐 쉽게 요약하면은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금융주 너무 좋아, 규제가 완화될 거니까. 해리스가 당선되더라도 금융주가 지금까지 보여온 모습을 보았을 때, 또 시장에서 차지하는 어떤 위치나 그들의 역할을 고려했을 때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라는 정도의 판단을 내렸을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금융주에 투자하는 거는 이제 트럼프 수혜주에 투자를 하면서도 리스크를 관리한다라는 어떤 브리지워터의 대전제는 해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애초에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0개에 가까운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두고 있는데요. 굉장히 분산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자세히 아까 투자 내역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각각의 금융주에 대한 비중이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막대한 리스크를 뛰어안고 금융주에 올인했다 이렇게 보기는 전혀 어렵고, 되면은 좋고 안 되어도 크게 나쁘지 않은 정도의, 어느 정도의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투자에 나선 모습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론 바론입니다. 테슬라 평단 18불의 사나이, 거의 전설적인 이제 테슬라 투자자죠. 네, 이분의 투자 내역 보시는 이제 표와 같습니다. 사실 글씨가 너무 작아서 거의 안 보이시죠? 이제 요약해서 표현하면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론 바론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 금융주를 역시 대규모로 매도했습니다. 매수한 규모보다 매도한 규모가 훨씬 더 큰 것을 보실 수 있죠. 론 바론이 이런 전략을 택한 이유는 트럼프의 당선이 곧 모든 금융주의 이득은 아니다 라는 관점에서 이런 투자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 싶어요. 트럼프 당선은 어떤 금융주에 대해서만 이제 좀 이득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울프 리서치의 롭 긴스버그 애널리스트는 금융섹터 충분히 매력적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매력적인 거는 자본시장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주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융섹터에 수많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은행도 있고 투자기업도 있고 카드기업도 있고 보험사도 있고 정말 가지각색의 기업들이 존재하는데, 이 중에 트럼프가 당선됐다고 해서 수혜를 보는 기업이 전부 다 해당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본시장과 관련된 그런 기업들일 때에야 비로소 이것들이 트럼프 수혜주로 꼽힐 수 있는 그런 금융주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지난 3분기 동안 론 바론은 좀 옥석 가리기에 나섰다 이런 것으로 보여요. 대부분의 이제 금융주에 대해서는 매도를 하고 일정 부분은 이제 매수를 하면서 좀 더 종목마다 하나하나가 어떤 것이 좀 앞으로 다가오는 거시경제 환경 속에서 더 잘 버텨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따져보았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켄 피셔입니다. 켄 피셔는 지난 3분기에 IAF라는 종목을 가장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무려 20억 달러 규모나 매수를 했죠. 이 IF가 어떤 종목이냐면요, 바로 이제 7년에서 10년 물짜리 국채에 투자를 하는 ETF 상품입니다. 그가 지난 3분기 국채 투자에 나선 이유는 상당히 명확해 보여요. 바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된 시기였기 때문이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7월 말, 여기서는 한국 시간으로 나와 있어서 8월 1일로 나와 있는데 7월 31일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7월 31일에 오는 9월달 통화정책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논의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시장에서 좀 많이 높아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9월달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빅 스텝으로 인하를 하면서 길었던 고금리 환경이 지나고 드디어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좀 시작이 됐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국채 투자가 매력적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제 금리가 내려가면은 국채의 가격은 상승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 메커니즘을 아주 단순하게 설명드리면은 대략 이런 구조입니다. 금리가 인하되면은 새로 발행하는 채권이 기존 채권보다 더 낮은 금리를 이제 주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발행되어 있었던 채권이 새로 발행되는 채권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매력을 가지게 됩니다. 더 높은 이자율을 쳐주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은 기존 장기채를 더 매수하려고 할 거고, 이에 따라서 기존 장기채의 가격이 더 올라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만기가 길수록 기본적으로 금리 변동에 민감한 편이고요. 이를 듀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따라서 이런 7년에서 10년물 국채 ETF인 IEF 같은 상품은 금리 인하 시기에 상당히 좋은 투자처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정작 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이 IEF의 가격 쭉쭉쭉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또 실제 인하 시점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채권 자체에 대한 매수세가 좀 선반영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인데요. 근데 사실 이런 선반영을 고려하더라도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 후에 주가가 이렇게까지 급락하는 건 약간 이상하기는 합니다. 왜냐면은 채권은 주식이랑 달라서 마냥 어떤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이런 심리에 따라서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이 표면금리와 기준금리 사이에서 이 공식에 따라서 좀 착착 정해진 대로 굴러가는 게 이 채권 가격인데, 약간의 어떤 선반영으로 인한 낙폭은 있을 수 있어도 그래도 금리 인하 사이클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은 여전히 채권은 매력적인 투자 상품이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켄 피셔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한 두 가지 정도 있었습니다. 하나는 연준 의사들이 새롭게 계속해서 발표되는 거시경제 지표를 보면서 다시 한번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게 된 게 있고요. 또 다른 하나가 바로 이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 데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된 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트럼프가 국가 부채를 늘릴 것으로 전망한다, 이런 조사 결과가 있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는 트럼프가 후보자 시절부터 많이 언급되었던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당선 시나리오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던 지점은 바로 이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것이었어요. 사실 이미 미국의 국가 부채는 천정부지를 찍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부채 상한선을 늘려가지고 간신히 디폴트를 막고 이런 상황이 좀 벌어졌었죠. 달러라는 기축통화의 막강한 힘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그냥 부채 상한선을 늘리고 채권하고 달러 더 찍고 빚을 늘려서 그 빚 위에서 시장 성장을 좀 이끌어가는 이런 약간은 기형적일 수 있는 시장 구조가 좀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데,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면은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심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트럼프가 계속해서 법인세를 삭감한다고 하는데, 이 법인세를 삭감하게 되면 어찌됐건 정부 입장에서는 수입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이것을 아무리 관세를 높인다고 해서 줄어든 법인세를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이 세수가 마련되지 않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정부가 국가를 운영을 하려면은 돈이 필요한데, 법인세 줄이고 관세 늘린다고 해서 줄어든 돈을 다 채울 수가 없는데, 그러면은 국채 더 찍는 거 아니야? 부채 더 늘어나고 달러 더 찍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막 생기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국채 수익률도 막 출렁이게 된 겁니다. 트럼프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일론 머스크와 손을 잡고 이 도지를 통해서 2조 달러의 비용을 삭감할 거다. 여기서 이제 돈을 아껴가지고 그런 정부 예산을 좀 건전하게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거다. 이런 입장을 띠고 있는데요. 이것이 얼마나 유효한 전략으로 먹혀들지는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좀 출범하고 나면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약하면은 켄 피셔의 채권 투자, 금리 인하까지는 좋았고, 또 여전히 연준이 금리 인하 사이클에 대한 기조 자체는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라는 변수가 어떻게 작용할지 좀 기다려봐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된 셈입니다. 트럼프 당선이 되고 나서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간다던가 이런 상황이 펼쳐지기라도 한다면은 또 연준이 이거 생각해보니까 우리 금리 인하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기조를 또 변경시킬 수도 있으니까요. 앞으로 거시경제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더 지켜보면서, 또 켄 피셔가 앞으로 분기를 거듭하면서 어떤 투자 결정을 내릴지도 지켜보면 또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월스트리트의 대가들이 바라본 트럼프 수혜주에 대해서 좀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이 금융주 계속해서 많은 대가들도 좀 주목하고 있는 섹터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에 있어서 트럼프 당선이 앞으로 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면밀히 살펴가시면서 또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찾아가시는 또 머슬 구독자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